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1부에 이어서 2부 여의도 청전 정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심우정 이제 전 검찰총장 퇴임식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전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을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심 전 총장이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우정 전 총장이 조용히 하고 수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검찰개혁의 그 동기와 명분을 충분히 쌓아놓고 나가놓고 예. 뭐 검찰개혁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당당하게 내는 게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심우정 총장이 이제 수사 대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데에 대해서도 혁혁한 공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때 항고를 이제 포기한 것도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기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한 게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의도적인 뭐 수사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너무 정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수사를 조속히 받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말을 아껴야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이 저질렀던 그리고 지적받았던 일들이 있는데 마치 본인은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도 않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낼수록 검찰 인사들은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이제 조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반감만 더 살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건입니다. 근데 2년 넘게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행정부 산하에서도 결론을 못 맺었던 것을 사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결론 맺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기소가 됐건 불기소가 됐건. 근데 결과적으로 4년 내내 결론을 맺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유무죄를 특정해서 이 의혹 단계의 것들을 심우정 검찰총장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로 승화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메시지의 본질은 검찰 개혁이 상당히 무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발로는 8월 안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란 조직을 악마화하기에 앞서서 검찰이란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극히 일부 수사권이 분리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생 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만 그렇게 악마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검찰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또한 지금 검찰에서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던 그런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 경찰이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수사권 조정만으로 이렇게 많은 좀 국민들께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자체를 이렇게 한두 달 만에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격해 보이고요.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야당과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대시하기 전에 함께 협업해야 할 파트너로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검찰한테 그 검찰청 해체를 위한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했다가 퇴짜를 또 놓고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국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보다 치밀하고 좀 정치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순히 정치 레토릭을 떠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설득을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비단 심우정 총장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업무보고에서 오히려 이제
검찰의 행동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추진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에 맞춰 어떤 로드맵을 보고하고 뭐 같이 짜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 퇴짜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뭐 과거에도 국민의힘과도 합의가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심우정 전 총장의 메시지가 효과가 별로 없고 유효하지 않은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메신저의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뭐 이야기를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예를 들면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셨고 그 외에도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법무장관 후보자 이제 지명되고 민정수석도 이제 임명이 된 상황이고 뭐 검찰 인사도 이제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불안을 조성하거나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민주적인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개혁과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부패한 검사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뒤를 봐준 게 아니냐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이 국민에 의해 선택된 이 권력의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회방을 놓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가 전혀 좀 의미도 없고 오히려 좀 반감만 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걸 수 있는데 문제인식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여가부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열등감 나온 두 분 다 대통령실 글쎄요. 청와대에 있었는데 나만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 여가부 폐지가 저희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당장 그 정보조직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부의 기능 자체를 좀 가족 중심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면서 좀 여가부의 입장,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페이퍼가 왔어요. 거기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부처와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부처 기관의 안위가 중요하거든요. 여가부가 지금 조직 규모가 작고 예산이 없고 사업이 부족해서 특임 부처라서 지금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여가부의 조직을 늘려주세요.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검찰청의 검찰 해체 방안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막연하게 오더를 하면 당연히 검찰 조직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검찰 조직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게 그들의 이해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야당이 국정감사하듯이 꾸짖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책임 있게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국정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숙지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기획위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작용 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업무 과정의 일환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마화가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요, 제가 박최거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조국 혁신당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막 이재명 정부의 그 검찰 관련 인사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네네네. 관련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뭐 여러 우려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라던가 봉욱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네네. 근데 뭐 봉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해서 과거에도 이제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 있었는데 낙마했다라는 얘기로 잘 알려져 있고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에도 이 과거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때일 거예요. 아마 2022년 4월에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이 검찰 수사 이제 직접 수사하는 거를 폐지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이제 냈던 인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어떤 개혁 과제에서 대통령이 손발이 되어줘야 될 인사들이 사실은 검찰 개혁에 전면적으로 반대했던 인사들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겠죠. 근데 다만 저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썼다라는 것은 뭐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서 쓸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기류라던가 분위기 그리고 돌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신임을 얻고 있다면 더더욱 더 잘 어떻게 보면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들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대통령실도 경청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일 없게 아마 차근차근 추진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 하려고 그러다 이게 좀 힘들어진 게 뭐냐면 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쓰는 게 제일 손쉬운데 그러질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가면서 오늘이 7월 2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뭐 후보자 타이틀 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인준을 해야 될 데드라인이 내일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 아니 정권의 초기 총리인데 왜 무조건 목리만 부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기류가 부정적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당이 과도하게 힘자랑을 하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 이런 태도들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청문위원이 저희보다 거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데 할애를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인을 결국에 0명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실상 국민들께 이건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 적격 여부를 판단할 만한 기회 자체를 좀 박탈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제대로 없는 청문회를 한 것이고 자꾸 이것을 국민의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민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심지어 나경원 의원 장외 농성하는데 찾아가서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안 해서 자료를 안 냈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의 사과를 받아야만 자료를 내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니즈를 충족을 못 시키는 야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이 민주당한테 있었는데 성경 구절이나 읊으면서 찬조를 하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의 시작부터 이 불통과 이 협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도 배추 갖다 놓고 배추 청문회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좀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본인들의 진정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당내 쇄신도 안 된다라고 비판받는 마당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총리 인선에까지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풍기면서 흠집내기, 발목 잡기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을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야당이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도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건 사실 그들의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뭐 후보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뭘 안 하느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이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면 전략을 제대로 짰다라고 한다면 뭔가 유의미한 한 방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정말 실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청문회가 과연 그런 모양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후보자가 계속 좀 성실하게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청문회 전부터도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계속 해명을 했는데도 뭐 여러 면에서 무자료 총리네 뭐 증인 참고인은 민주당 때문에 뭐 못 불렀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다 드러난 마당에 무의미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전략적인 미스를 좀 많이 저질렀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지금
박채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인 한 명도 못 부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처되시는 분의 증인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른 많이 증인에 갔어요. 대해서 네.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전략점이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 민주당의 이 전략은 뭐였냐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단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에 완전히 말려 들어갔다는 네.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이런 상황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얘기를 할 때 그 17명의 청문회는 어떻게 치르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일단 저도 전략에서는 저희가 말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당장 저희가 증인 그 채택이 안 된 것이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르자, 한덕수 총리 부부도 부르자, 김문수 전 장관도 부르자 엄청나게 억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지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됐던 건데 이걸 야당 탓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청문위원을 검증하는 사실 저는 추태를 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책무를 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상으로는 유효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료가 안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주진우 의원 말고 딴 분은 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검증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저 같으면은 그 정부 예산 모르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고 이런 것들 좀 파고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총리 인선자가 도덕군자를 뽑는 건 아니니까 도덕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역량이 더 중요한 건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적인 적격이 있는지를 판단 못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을 할 근거조차 지금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청문회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당연히 야당 위원들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전략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께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그리고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0%를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김민석 후보자는 아직은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런 의중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해명됐나요? 이 부분을 야당에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 윤 전 대통령 부르네 만에 했던 거는 사실 초기에 다 정리가 됐던 거고 뭐 18일 전후로 해가지고 5명 정도 가능하다라고 민주당이 답을 줬어요. 근데 이제 뭐 전철을 빼니 많이 하면서 실갱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뒤에는 이제 뭐 5명 부르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는데 그 뒤에 갑자기 이제 뭐 기존에 합의했던 5명 중에 누구를 빼고 갑자기 뭐 3명을 추가해달라.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막 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된 거고 그 협상이 결렬이 되고 지지부진한 그 사이에 시간은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인들의 실력 부족을 자꾸만 이제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합의를 어느 정도 해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한껏 따이려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떤 한 방을 준비할 만한 실력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신도 없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의 상황을 보면. 네, 청문위원들은 또 이제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토요일 날 특검에 나가는 것 같아요. 예? 9시에 뭐 또 10시에 그냥 9시에 나가는 모양인데. 근데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시는 아니고. 아주 10분, 20분 아주 정확하세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좀 아까 보니까 저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내각 구성원들 지금
그 정통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부 장관도 오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의외로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란 특검이요? 네, 정확히는 맞죠.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 수사 기관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나올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국민들께서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이미 이 사태의 상당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들은 좀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한 상당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선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실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책임이 가고 있죠. 내각 구성원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 자체와는 저는 엮인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결이 다른 쪽에 네. 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당대당으로서의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면 좀 회의적입니다. 다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요. 이게 사람 이름을 좀 특정하는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정말 행위를 기준으로 원래 하지 않습니까? 형사법은. 이게 참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라고 하는 그런 특검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이게 특검의 칼날이 들어올 수 있을까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박철구. 네,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추경호 당시 이제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던 내역도 드러났고 나경원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게 드러났고 그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빨리 국회로 모여야 되는 상황에서 의총 장소가 갑자기 당사로 바뀌고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잘 안 온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좀 밝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어디까지 어떻게 얽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김건희 씨와 관련한 특검을 하면서도 드러나는 게 있을 거라서 파장이 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보면 오히려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가 사인했다 그러죠. 그렇죠. 예. 사실 분명히 한덕수 전 총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약간 모르다가 약간 당한 일처럼 마치 교통사고처럼 이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계엄 선포를 하려면 문서로서 이제 이것을 남겨야 되고 사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서 그걸 만들고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그걸 며칠 뒤에 폐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불법 비상계엄의 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실은 동조를 한 거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한 명분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가담행위이고 그 뒤에 심지어 이것을 없던 일로 하자라면서 며칠 뒤에 전화를 걸어서 은폐를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수사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고 이외에도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 말이 좀 엇갈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CCTV 확인해봤는데 말한 거랑 다른데? 해서 다시 이제 몇 명 소환해서 조사했었잖아. 이상민 전 장관이나 최상목 전 경제부 총리나. 이 외에도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다라는 거는 대조해 보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밖에서 무언가 도운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 과정에서 좀 몰랐던 게 많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죠. 내일 기자회견을 갖는데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이 당대표 이 급들하고는 예전에 오찬을 했으니까 이번엔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도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사실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마 주로 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치권 이슈를 주로 다뤘습니다만 사실 정책적으로는 저는 벌써부터 위태로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벌써 물가가 2%대로 폭등을 했다라고 지금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도 1주 만에 이 서울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는 거의 1% 가까이 오르는 1년 기준으로 50% 가까이도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좀 땜질식으로 내놓은 특단의 대책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상견례도 못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벌써부터 너무도 많은 지금 구멍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실 것 같고 당연히 기자들도 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대통령으로서 강유정 대변인은 그게 정부 대책이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식의 지금 이상한 발언을 해서 굉장한 혼란과 이 총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을 통해서 좀 국민들의 그런 혼란을 불식시키고 좀 국정 방향을 설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30초. 뭐 경제와 외교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대화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 특히 뭐 권력기관 개혁이라던가 추가적인 민생 회복 대책 이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뭐 사실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된 거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책임을 물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